도서관 천사라는 용어를 처음 쓴 아서 퀘슬러는 뉘른베르크 나치 재판 기간에 벌어진 특정 에피소드를 찾고 있던 데임 레베카 웨스트의 일화를 소개한다. 놀랍게도 당시 재판 개요들은 체계 없이 제멋대로 분류되어 여러 책에 나뉘어져 있었다. 여러 선반을 뒤적거리며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던 웨스트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사서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서에게 설명을 하는 와중에 그녀는 책 한 권을 손에 얹고 선반에서 빼낸 다음 별 생각 없이 펼쳤는데 바로 자기가 찾던 페이지가 나왔다. 웨스트는 뛸 듯이 기뻤다. 그걸로 조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몇 시간이고 체계적으로 검색을 한 뒤 그 많은 책을 아무렇게나 펼쳐도 전혀 성과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중 찾던 페이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끔은 몇몇 나오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웨스트가 정보를 찾은 과정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보인다. 그녀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책더미들을 몇 시간이고 찾다가 도움을 청했고, 그러다가 의식적인 의도 없이 자기가 찾던 책을 선택해 찾던 페이지를 펼쳤다. 마치 그녀의 의식 밖에서 지시가 내려와 그녀의 손을 움직이게 만든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분명 오랜 시간 별 소득 없이 계속되는 검색에 지쳤을 것이고, 덕분에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그 능력이 열렸던 것 같다. 통계학자들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사건들도 가끔은 벌어진다고 반복해서 상기시킨다. 결국 그것이 일어날 법하지 않은 사건의 정의인 셈이다. 하지만 통계학자들은 예상 밖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특징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찾아내는 무의식의 능력을 만난다.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다른 사람보다 이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 위치 찾기 능력은 조건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 즉 강한 욕구와 마음의 상태 변화가 더해지면 훨씬 강화될 수 있다. 위 상황의 경우 웨스트는 피곤한 데다 짜증이 난 상태였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트리쉬 맥그리거의 우연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니콜라스 캐롤의 이야기에는 몰몬교와 관련해 도서관 천사가 2번 나타난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주의 마달레나 제도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저는 1994년에 2 몰몬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계속 모임을 가졌고 몰몬교 신자가 될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제가 있던 영내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무료 도서함에서 데보라 라크의 비밀의식이란 책을 발견했습니다. 들어보긴 했는데 도서관의 소장 목록에는 없는 책이었어요. 어떻게 거기 놓여 있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전 그 책을 가져다가 읽었고 선교사들이 알려주지 않은 몰몬교의 여러 사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몰몬교의 교리가 제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저는 브리검 영 대학에 몰몬교를 믿지 않는 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1998년 혹은 1999년이었을 겁니다. 당시 수업에서 배운 일부 교리, 특히 인종에 대한 관점 때문에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 몰몬교 학생으로 가득한 종교 수업 시간에 자신은 흑인 남성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몰몬교의 정책에 찬성한다면서 흑인은 아직 목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인종이라고 말하는 데 놀랐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도 걸려서
저는 인종에 따른 몰몬교의 금지 규정 역사를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규모가 큰 도서관에 갔다가 잡지로 가득한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반 위에 누워있는 책이 왠지 이상해서 혹시 잘못 꽂힌 게 아닌가 싶어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책을 집어들고 제목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정책이 생겼는지를 다룬 흑인 몰몬교도들에 대한 역사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큰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캐롤이 몰몬교도가 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도서관의 무료 도서함에서 그의 생각을 바꿔놓은 책이 나타났다. 그는 몰몬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책을 찾고 있었으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는 곧 이탈리아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 책이 그 작은 도서관에 어떻게 있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가 필요한 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매번 갈 때마다 무료 도서함을 뒤적였던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어느 날 그가 그 책에 끌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레베카 웨스트가 자신이 찾던 책에 끌렸던 것처럼 말이다. 캐롤은 도서 목록을 통해 두 번째 책을 찾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선반 위에 잘못 놓인 것 마냥 누워있는 책에 끌렸다. 그 책은 잘못 놓이기는커녕 그가 알고 싶어하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었다. 그의 주의가 엉뚱하게 놓인 책으로 향했다는 것은 위치를 찾는 그의 무의식적 능력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책은 도서관이나 책방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필요한 책은 일상 어디에서라도 불쑥 나타날 수 있다. 1974년 영화 페트로브스카에서 온 소녀에 출연하게 된 배우 앤서니 홉킨스는 조지 파이퍼의 원작 소설을 읽고 싶었다. 하지만 런던의 어느 서점에서도 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레스터 스퀘어 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벤치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여백에 메모가 깨알같이 적힌 그 책은 바로 조지 파이퍼의 소설이었다. 홉킨스는 책을 어떻게 찾게 됐는지 작가에게 얘기했고 두 사람은 나중에 직접 만났다. 알고 보니 그가 발견한 책은 바로 작가의 책이었고 여백의 메모 역시 그의 자필이었다. 런던 거리에 주차된 작가의 차에서 누군가 책을 훔쳐간 것이었다. 홉킨스는 그 책이 필요했고 책을 찾으러 다녔다. 캐롤이 도서관의 무료 도서함에서 책을 찾은 것처럼 홉킨스 역시 런던 어딘가에 있던 책을 찾아냈다. 기적이라고? 아니다. 이는 그저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실제로 그것을 찾고 있고 변화의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위치 추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찾아내기도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일 뿐이다. 우연히 책을 찾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행동 무의식이 의식적인 의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행동 무의식의 안내로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한 사람의 이야기다. 나의 내담자였던 45세의 철학과 교수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강렬한 분노가 응축된 오물통이 숨겨져 있음을 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타인들, 특히 전 부인과 4명의 딸, 그리고 새 부인의 요구에 과도하게 순응하는 방식으로 내면의 분노를 보상했다. 어떤 상황에서건 그는 본인의 화를 터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했다. 자기 안의 화를 단속하랴
주변 사람들의 화를 피하랴. 분노에 대한 불안은 그를 강박적인 사고 패턴 속에서 맴돌게 만들었고 그는 결국 어찌할 줄 모르며 무력해지곤 했다. 내가 우연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에 메일을 보내왔던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하지만 교묘히 숨겨져 있는 분노를 이제야 막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방금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완독했습니다. 왜 제가 저 책에 끌렸는지 잘 몰랐는데 읽다 보니 박사님과 하는 지금의 작업이 결국은 저의 하이드적인 면을 찾는 것임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주기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요. 그는 자신이 왜 그 책에 끌렸는지 잘 몰랐다고 하지만 나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결국 자신의 이야기임을 자기도 모르게 알았던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책을 골랐고 악마인 하이드 박사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성적인 마음을 벗어난 그는 자신이 외부의 악마를 통해 내면의 악마와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작가들 중에는 우연에 의존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사람도 있다. 자기만의 도서관 천사를 불러오는데 용이한 방향으로 상황을 세팅하는 것이다. 저명한 이디시어 작가인 아이작 B. 싱어는 어떻게 그렇게 비좁고 엉망진창인 작업실에서 글을 쓸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작업실 내에 책상이나 선반처럼 보이는 모든 곳에는 종이와 책더미가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싱어는 그런 방의 모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영감을 떠올리게 해줄 종이들이 땅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용돌이치는 그의 욕구가 서재의 일종의 격변을 일으켜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종이를 후두둑 떨어뜨릴 만큼 공간의 평형성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도서관 천사는 수많은 정보 천사들, 즉 필요한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도하는 뜻밖이지만 가장 반가운 도구적 우연들 중 하나다. 작가인 에이미 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 하나를 두고 고민 중이었다. 짙은 어둠이 깔린 계곡에 중력을 거스르는 듯 비스듬한 각도로 쌓여있는 돌첨탑 수백 개가 깔려있는 이미지였다. 당시 그녀가 쓰고 있는 이야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그림이었는데 그녀는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소설 속 캐릭터가 이 이상한 계곡을 만나야 하는가? 이야기 속에 그 장면을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친구 하나가 해변 산책을 권유했다. 그곳은 에이미 탄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였다. 산책을 하다가 두 사람은 몸을 굽혀 교각 아래를 구경했는데 그곳에서 긴 머리를 한 아시아 남성이 돌을 쌓아 수십 개의 첨탑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 어두운 계곡에 있던 것과 똑같은 형상이었다. 그녀는 첨탑들이 쓰러지지 않은 비결이 있는 거냐고 남성에게 간곡히 물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도 모릅니다. 다만 모든 것에는 균형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균형점을 찾는 법은 본인이 직접 터득해야 해요. 그 즉시 에이미 탄은 이것이야말로 그 장면의 의미임을 알게 됐고 이 이미지가 이야기와 어떻게 어울리는지 깨달았다.
이미지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았을 때는 글이 제자리만 맴돌 뿐 그림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녀의 이 좌절이 명료함을 원하는 마음을 강화시켰고 해결을 위한 상황을 창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해변처럼 새로운 지리적 장소에 가는 건 역시 그녀가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다. 마리아 포포바는 무작위로 선택한 정보를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브레인피킹의 에디터다. 아이디어 천사들을 의도적으로 초대해 블로그, 뉴스레터, 트위터에 올릴 새로운 아이템을 선정하는 그녀는 자신의 작업이 수동 발견 엔진으로 세상의 흥미로움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어머니가 도서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녀는 책에 둘러싸여 자랐다. 역시나 책을 너무 좋아했던 친할머니 덕에 집에는 백과사전 전집도 있었다. 포포바는 아무 책이나 펼쳐서 옛날 지식을 새롭게 발견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됐다. 그녀는 인터넷이 현재의 지식에 너무 치중해 있다고 비판한다. 백과사전을 아무렇게나 훑어보다 보면 세상에 대한 뜻밖의 사실들을 알게 된다. 그녀의 온라인 사이트는 이 임의적인 발견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매우 흥미로운 격언, 사진, 시, 연구 결과들을 엮어놓은 결과물이다. 도서관 천사가 새 친구인 인터넷 천사를 만나 포포바와 독자들의 이 즐거운 여정에 동행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아이디어 천사들이 날개를 펼칠 기회들이 대단히 많다. 노련한 정신과 의사인 내 친구 데이브는 내담자 2명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졸지에 2시간가량의 자유시간을 갖게 되었다. 무엇을 읽을까? 그는 심리학 책을 또 읽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다른 책을 원했다. 그는 좋아하는 주제인 대중과학서가 하나 있었으면 싶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그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첫 번째 메일은 텍사스주 휴스턴 어딘가에서 정처 없이 떠돌며 사는 조카가 보내온 것이었다. 이 조카는 일주일에 몇 번이고 데이브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혁신들을 지치지 않고 소개했다. 데이브는 언제나 예의를 갖춰 이런 메일은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답했지만 조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그 주에 처음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조카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중과학서를 소개하며 책의 전체 PDF 파일을 첨부해 보냈다. 그것은 딱 데이브가 찾던 책이었다. 조카는 그에게 책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고 데이브 역시 그랬다. 데이브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도 그러했다. 최고의 선물이란 받는 사람을 잘 관찰해서 그가 좋아하거나 필요로 할 만한 것을 주는 것이다. 상대의 장갑이 너덜거리는 걸 보고 새 장갑을 선물로 주는 것. 베스트셀러 책이나 최신 DVD 같은 의무적인 선물이 아닌 상대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물건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다. 데이브는 읽을 거리가 필요했고 조카가 보낸 PDF는 그런 그의 욕구에 정확히 맞는 선물이었다. 그는 감동받았다. 회의적인 내 친구는 이 절묘한 우연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내 조카는 분명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골랐을 거야.
사실 내 마음에 들 거라면서 첨부 파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 타이밍이 잘 맞는 것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의 이러한 반응에 내가 말했다. 글쎄, 확률이라던가 아무렇게나라는 말은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지 원인은 아니야. 어떻게 그 조카는 네가 딱히 좋아하는 류의 책을 고르게 됐을까? 어쩌면 다른 친척들로부터 네가 대중과학서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가 우연히 이 책을 보고 네가 좋아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 연결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그건 불가능해. 그가 답했다. 걔는 몇 년 동안 다른 친척들하고 왕래가 전혀 없었거든. 그렇다면 가능한 설명은 딱 한 가지군. 네 조카는 너의 관심사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아차린 거야. 그 아이는 네 이메일이나 네가 그를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 너에게 접속한 거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방식으로 네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야. 그는 네가 그 책을 좋아하리라고 그저 느낀 것 아닐까? 실제로 너는 좋아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 그는 인정했다. 필요한 정보가 미지의 사람에게서 미지의 이유로 뜬금없이 나올 때도 있다. 작가인 로렌 레이는 이렇게 썼다. 저는 특히 인터넷을 하다가 필요한 정보를 얼떨결에 찾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지원을 신뢰하게 됐기 때문이죠. 2000년에 책을 쓰면서 여신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정말 뜬금없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라스와티 여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메일로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찾던 바로 그 정보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글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심지어 그분이 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필요했던 정보가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들었다. 레이는 외부의 어떤 존재의 도움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욕구가 그녀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이 메커니즘은 필요로 하는 게 서로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웹사이트 광고의 정신적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정보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레인의 이야기가 인터넷 천사의 활약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신에 대한 정보가 불쑥 나타난 것을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줄 세부 정보가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가? 그녀는 레인의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 정보를 보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혹시 두 사람을 동시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가 미스터리 정보 제공자에게 레인의 프로젝트를 말해준 것은 아닌가? 등등 많은 우연 이야기에는 이야기를 더욱 신비스럽게 만들건 보다 일반론적인 원인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건 간에 전말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결여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연 이야기 전문 작가 브라이언 킹은 자신이 만난 인터넷 천사의 인과관계를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 킹은 우연 이야기 조사를 위해 컴퓨터를 쓰려고 BBC 방송국 사무실에 들어갔다. 프로듀서 한 명이 그에게 용건을 물었고
그는 책에 쓸 우연 이야기를 찾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호주에 사는 제 친구 캐시에게서 방금 받은 이 이메일 좀 보세요. 이 사연에 얽힌 개인적인 사정을 모두 빼고 핵심만 말한다면 분실물과 관련된 대단히 놀라운 우연이 프로듀서에게 일어났고 킹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에 포함시켰다. 사이버 공간은 워낙에 많은 아이디어로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개중에는 누군가 원하는 바로 그 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스크린에 물질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킹이 아니었다. 프로듀서였다. 이러한 우연을 세렌디피티라고도 한다. 이 단어는 18세기 영국인 호레이스 월폴이 처음 썼다. 유명한 작가이자 영국 하원 의원이었던 그는 필요한 것을 적시에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다. 그는 친구이자 먼 친척인 호레이스만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며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영국 공사로 부임해 있던 만은 월폴에게 아름다운 대공비의 초상화를 한 점 보내주었고 월폴은 그 그림에 홀딱 반해버렸다. 월폴은 그림을 액자에 걸어놓기로 했는데 마땅한 틀은 찾았으나 그림에 걸맞는 문장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도서관 천사의 도움으로 읽고 있던 고서에서 딱 맞는 문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1754년 1월 28일 이 기막힌 우연에 잔뜩 들뜬 그는 사촌 호레이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필요한 것을 예상치 못하게 찾아내는 자신의 능력에 세렌디피티라는 이름을 붙였다. 월폴은 사렌디프 새 왕자의 여행과 모험이라는 동화를 보고 이 단어를 생각해냈다. 사렌디프 혹은 세렌디브는 인도 남쪽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다. 동화 속 왕은 제대로 된 교육은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들들을 나라 밖으로 보내 견문을 넓히게끔 했다. 이야기는 영리한 왕자들이 주변을 면밀히 관찰한 뒤 그렇게 얻어진 통찰로 위험과 죽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내용이다. 호레이스 월폴은 세렌디피티를 정확한 관찰과 우연을 모두 동원해 원하는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단어 자체의 매력적인 발음, 이국적인 기원, 그리고 월폴이 제시한 모호한 정의 덕에 세렌디피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게 됐다. 세렌디피티의 핵심 요소는 운, 우연, 적극적인 탐색, 정확한 관찰 등인데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쓰인다. 찾고 있던 것을 우연히 찾았을 때와 무언가를 찾다가 다른 것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매우 유용할 때다. 결국 세렌디피티는 주변 환경을 살펴 필요한 사람, 아이디어, 물건을 발견해내는 무의식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